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칼입니다. 하지만 사냥개와 살인자의 칼을 입고 계십니다. 참 답답하군요. 이제 사냥개에 그만 집착하세요. 법의학자 탐정 손다이크. 진흥범의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사건 이야기. 지난 파트 1에서 우린 치밀한 범죄 현장을 일렬에서 목격했습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 사냥개 3마리가 동원됐지만 성과는 없었나 봐요. 왜냐하면 파트 2에서 경찰이 손다이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거든요. 완벽해 보이는 범행 현장에서 과연 손다이크는 어떤 단서를 찾아내 사건의 퍼즐을 맞출 수 있을지. 역추적 추리소설의 원조, 법의학자 손다이크의 명쾌한 추리 이야기 파트 2, 사냥개와 경쟁하는 탐정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벽난로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고 향기로운 담배 파이프 연기가 피어오르는 아침 식사 후 30분은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일 것이다. 특히 우중충한 하늘이 도시를 덮고 있어 차가운 아침 공기가 거리 곳곳에 스며들 때, 강에서 항해하는 예인선들의 경적이 아침 안개를 향해 항해하는 것처럼 들릴 때는 더더욱 그렇다. 가을 아침은 쌀쌀했고 난로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슬리퍼를 신은 발을 불 쪽으로 쭉 뻗고 아무 생각 없는 고양이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명상에 잠겨 있었다. 잠시 후 손다이크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는 사무용 가위로 아침 신문에서 읽을 만한 부분을 오려내고 있었고 손가락과 엄지 사이에 작은 신문 조각을 들고 멈춰 있었다. 또 혈흔을 쫓는 사냥개 얘기로군. 그가 말했다. 조만간 극한 형벌이 부활한다는 소식이 들릴지도 모르겠네. 이런 아침에 어울리는 형벌인데? 내가 만족스럽게 다리를 쓸어내리며 말했다. 어떤 사건인데? 그가 대답하려던 순간 작은 황동 문고리에서 날카로운 노크 소리가 들려와 우리의 평화를 방해했다. 손다이크는 문으로 가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안내했고 나는 일어나서 등을 난로 쪽으로 돌린 채 편안함을 유지하며 일에 집중할 준비를 했다. 손다이크 박사님 맞습니까? 경찰관이 묻자 손다이크가 고개를 끄덕였고 경찰은 말을 이었다. 제 이름은 폭스, 베이스퍼드 경찰서의 폭스 경감입니다. 혹시 아침 신문을 보셨나요? 손다이크는 신문 일부를 들어 보이며 난로 옆에 의자를 놓고 경감에게 아침 식사했는지 물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미 했습니다. 폭스 경감이 대답했다. 어젯밤 늦은 기차를 타고 도착해 일찍 여기로 오기 위해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신문에서 보셨듯이 우리 동료 중 한 명을 체포해야 했습니다. 꽤 골치 아픈 일이었죠, 박사님. 그렇군요. 손다이크가 동의했다. 경찰 조직 평판에도 좋지 않고 대중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피의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그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경찰서장님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셨고 혹시 변호를 맡아주실 수 있을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죠. 손다이크가 서랍에서 메모장을 꺼내며 안락의자에 앉아 말했다. 처음부터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이야기하세요. 그가 덧붙였다.
경감이 헛기침을 한 뒤 말했다. 우선 살해된 남자의 이름은 프렛입니다. 그는 은퇴한 교도관이었고 은퇴한 교도소 소장인 오금원 장군의 집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금원 장군은 혈통 좋은 사냥개를 키우는 인물로 유명하죠. 프렛은 어제 저녁 런던에서 출발한 기차를 타고 오후 6시 30분에 베이스포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기차 안내원, 승차권 검사원, 그리고 짐꾼에게 목격되었어요. 짐꾼은 그가 6시 37분에 역을 떠나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오금원 장군의 집은 역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6시 55분에 장군과 햄포드라는 신사, 그리고 장군의 가정부인 파튼 부인이 집으로 이어지는 길가에 프렛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는 칼에 찔린 것 같았는데 주변은 피범벅이었고 시신 근처 바닥에는 칼, 그러니까 노르웨이산 칼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파튼 부인은 길가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침 프렛이 도착할 시간이어서 랜턴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장군과 햄포드 씨를 만났고 세 사람 모두 동시에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햄포드 씨는 즉시 자전거를 타고 우리에게 알리러 왔고 우리는 먼저 의사를 부른 후에 제가 경사 한 명을 데리고 햄포드 씨와 함께 사건 현장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7시 12분에 도착했을 때 장군은 말을 타고 길 양옆의 초원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후 그는 혈통 좋은 사냥개들을 데리고 나와 칼이 있는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3마리의 사냥개가 곧바로 냄새를 맡기 시작했고 저도 그중 한 마리의 목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냥개들은 주저하지 않고 초원을 가로질러 울타리를 넘어 마을로 우리를 데려갔죠. 그러고는 한 마리씩 차례로 도로를 가로질러 달려가더니 문이 열려있던 경찰서로 들어가 곧장 앨리스라는 경찰이 글을 쓰고 있던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사냥개들이 날뛰며 그에게 달려들려고 했는데 겨우 목끈을 잡아 멈췄죠. 앨리스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도 있었나요? 손다이크가 물었다. 예. 경찰관 2명과 사동 1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냥개를 그들 쪽으로 데려갔지만 녀석들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앨리스에게만 집중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앨리스를 체포했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히 장군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장군이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죠? 손다이크가 물었다. 그는 치안 판사이자 다트무어 감옥의 소장이었으며 그 남자를 쫓아간 사냥개들이 장군에게였으니까요.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앨리스를 체포했을 겁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는 프렛과 사이가 나빴어요. 앨리스가 포틀랜드 교도소에서 민간 경비대로 근무할 당시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앨리스는 왼쪽 검지가 잘리는 바람에 연금을 받고 일찍 퇴직했죠. 그런데 최근 가정부를 두고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장군의 가정부였는데 앨리스가 그녀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보였던 것 같아요. 앨리스는 기혼자인데 말이죠. 그래서 프렛이 앨리스에게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이후 그들은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앨리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성실한 온화한 사람입니다. 파리 한 마리도 해치지 못할 사람처럼 보였죠. 사실 우리 모두 프렛보다 그를 더 좋아했어요. 불쌍한 프렛은 늙은 병사 같은 사람이었죠. 교활하고 비열한 면이 있었거든요. 앨리스를 수색하고 조사했겠죠? 물론입니다. 의심스러운 점은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지갑을 2개 소지하고 있다는 거 말고는요. 그중 작은 돼지 가죽 지갑을 어제 오후 소프도로에서 주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의심할 이유는 없어요.
어쨌든 프레세 지갑은 아니었으니까요. 손다이크는 메모장에 기록한 뒤 물었다. 옷에서 혈흔이나 흔적이 발견됐나요? 없었습니다. 그의 옷은 더럽거나 흔적 같은 건 없었어요. 몸에 상처나 긁힌 자국, 타박상은요? 전혀 없었습니다. 경감이 대답했다. 앨리스를 몇 시에 체포했나요? 정확히 7시 30분입니다. 그의 행적을 확보했나요? 살인 현장 근처에 있었을 가능성은요? 그는 소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현장 인근을 지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돌아오긴 했지만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살해된 사람을 이야기해보죠. 부검 결과는요? 제가 떠나기 전에 힐스박스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왼쪽 등 쪽에 칼에 찔린 깊은 상처가 7군데나 있었고 바닥에 많은 피를 흘렸는데 힐스 박사는 1, 2분 만에 과다출혈로 사망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발견된 칼과 상처가 일치하나요? 제가 박사에게 물어봤더니 그렇다라고 했지만 특정 칼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칼에 피가 묻어 있었고 시신 근처에서 발견됐으니까요. 그 칼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손다이크가 물었다. 저와 같이 있던 경사가 손수건에 말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받아서 서류 가방에 넣고 잠가 놓았고요. 그 칼이 앨리스의 것으로 확인됐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발견된 발자국이나 몸싸움의 흔적은요? 경관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실 제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장군의 말과 사냥개 그리고 장군과 정원사, 경사, 햄포드 씨가 2번씩 오갔던 곳이라 아시겠지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손데크가 말했다. 경관님, 변호를 맡겠습니다. 제 생각엔 앨리스를 범인으로 지목할 증거나 논리가 다소 부족한 것 같군요. 경관은 솔직히 놀랐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놀랍습니다. 그런가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당신과 함께 현장에 내려가서 직접 사건을 조사하는 게 가장 좋은 계획일 것 같군요. 경감은 기꺼이 동의했고 우리는 그에게 신문을 건네준 후 연구실로 돌아가 열차 시간표를 확인하고 여행 준비를 했다. 자네도 같이 갈 거지, 저비스? 손다이크가 물었다. 내가 도움이 된다면? 내가 대답했다. 물론 도움이 되지. 손다이크가 말했다. 2 사람의 머리가 하나보다 낫고 상황을 보건대 유일하게 우리가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 장비는 당연히 가져가야 하고 카메라도 챙기는 게 좋겠어. 20분 후에 차링크로스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있네. 열차가 출발하고 30분 동안 손다이크는 구석에 앉아 메모를 살펴보거나 생각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았고 나는 그의 생각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했다. 잠시 후 그가 메모를 내려놓고 친근한 분위기로 파이프를 채우기 시작하자 초조해하던 경감이 입을 열었다. 앨리스가 혐의를 벗을 방법이 있습니까? 변호인으로서 유리하게 주장할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다이크가 대답했다. 사실 그에게 불리한 증거는 다소 빈약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칼은요? 그 칼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경관은 깜짝 놀라 물었다. 그 칼이요? 누구의 칼이죠? 모르지 않습니까? 칼에 피가 묻어 있었지만 누구의 피죠? 역시 모릅니다. 가정하자면 그 칼이 살인자의 칼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칼에 묻은 피는 프렛의 피일 겁니다. 하지만 그 피가 프렛의 피였다면
사냥개는 그 냄새를 맡고 당신들을 프렛의 시신으로 이끌어야 했을 겁니다. 피는 강한 냄새를 풍기거든요. 하지만 사냥개는 시신을 무시했죠. 따라서 칼에 묻은 피가 프렛의 피가 아니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경관은 모자를 벗고 조심스럽게 뒷머리를 긁적였다.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중 아무도요. 그러면 손데이크가 말을 이었다. 이번엔 그 칼이 프렛의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칼은 자기 방어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칼은 노르웨이산 칼로 투박한 도구일 뿐 무기는 아닙니다. 칼을 펴는 데 시간이 걸리고 두 손이 자유로워야 사용할 수 있죠. 그렇다면 프렛이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을까요? 공격이 시작된 후에는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등 왼쪽에 7개의 상처가 집중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프렛이 살인자의 팔을 잡은 상태였고 살인자의 팔도 그를 잡고 있었다고 봐야 하죠. 또한 살인자는 오른손잡이였죠. 하지만 여전히 그 칼이 프렛의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칼에 묻은 피는 살인자의 피였을 테고 살인자는 상처를 입어야 했지만 앨리스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앨리스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칼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는 볼이 빵빵해지도록 한숨을 쉬었다. 이건 제 능력을 넘어서는 사건이네요. 그가 말했다. 그래도 사냥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녀석들이 그 칼의 주인으로 앨리스를 찾아냈으니까요. 반박할 만한 사실도 없고요. 반박할 수 없는 이유는 아직 진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냥개는 당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냥개의 행동을 추론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추론이 완전히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증거로서 효력도 없습니다. 사냥개를 평가절하하시는군요. 경감이 말했다. 사냥개는 큰 쓰임이 없다고 봅니다. 개들을 증인석에 앉힐 수도 없고 명확한 진술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다고 해도 전달할 방법이 없죠. 개를 이용한 범죄 수사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고 있으니까요. 미국 농장에서 도망친 노예를 추적하기 위해 개를 풀어 잡았다고 하지만 노예는 이미 신원이 알려진 개인이었으니 그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아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범죄 수사는 다르죠. 형사는 이미 알려진 개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개인의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니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사냥개를 이용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녀석들이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달할 수 없으니까요. 범죄자의 신원이 불분명하다면 걔는 그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범죄자의 신원이 밝혀진 상태라면 경찰은 사냥개가 필요하지 않죠. 현 상황으로 돌아가자면 손다이크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다. 사냥개를 투입했지만 우린 개와 소통할 수 없죠. 개와 우리를 연결해줄 매개체도 없고요. 사냥개는 후각이라는 특별한 감각을 지니고 있고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냄새를 기반으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 후각이 발달하지 않은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린 사냥개에게 칼을 보여줬고 사냥개는 칼에서 특정한 냄새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앨리스라는 인물에게서 유사하거나 연관된 냄새의 특성을 찾아냈죠. 하지만 우린 그 발견을 검증하거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칼과 앨리스 사이에 어떤 냄새의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관성의 본질을 파악하기 전까지 냄새가 가진 증거적 가치나 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요. 다른 증거는 당신과 장군의 상상력에서 나온 산물일 뿐이죠. 현재로서는 앨리스에게 불리한 사건이 아닙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는 현장 근처에 있었을 겁니다. 경감이 말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손다이크가 대답했다. 그런데 앨리스가 씻고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래야 했을 텐데요. 그랬겠죠? 경감이 모호하게 대답했다. 그랬어야만 합니다. 7개의 상처가 있었으니 그 정도의 상처를 입히려면 시간이 걸렸을 테니까요. 프렛이 가만히 서서 다른 사람이 찌르는 것을 허용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사실 제가 말했듯이 상처의 위치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둘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어요. 두 남자는 서로 몸이 붙어 있었습니다. 살인자의 한 손은 프렛의 등에 있었고 아마도 두 손 모두 그랬을 겁니다. 한 손으로는 붙잡고 다른 손으로 찔렀겠죠. 한 손, 어쩌면 두 손 모두 피가 묻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앨리스가 피가 묻지 않았다고 했고 그는 피를 씻을 시간이나 기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경감이 말했다. 하지만 사냥개의 반응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손다이크는 조급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혈흔 추적에 집착하고 있군요. 그가 말했다.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칼입니다. 즉, 누구의 칼이냐 하는 것이고 앨리스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저비스, 그가 나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여러 방법이 있는데 매우 흥미롭고 주목할 만하겠어. 우리가 베이스포드역에서 출발할 때 손다이크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했다. 프렛이 갔던 길로 안내해 주세요. 그가 말했다. 그건 말이죠. 경감이 말했다. 프렛은 도로로 갔을 수도 있고 산책로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큰 차이 없습니다. 우리는 베이스포드를 떠나 서쪽 도로를 따라 소프마을로 향했고 곧 오른쪽에 있는 산책로 입구를 지나쳤다. 저 길은 경감이 말했다. 대략 중간쯤에서 길목을 가로지릅니다. 하지만 우린 도로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약 400m쯤 더 걸어가자 녹슨 철문이 나타났는데 안쪽으로 들어가자 넓은 진입로가 나왔는데 양쪽으로 나무가 줄지어 있었고 그 사이로 목초지가 보였다. 멋진 가로수길은 연말이 다가오는 늦은 계절이었지만 황금빛으로 물든 나뭇잎들이 머리 위에 빽빽히 모여 있었다. 우리가 문에서 약 150m쯤 걸었을 때 경감이 멈춰섰다. 여기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손다이크가 다시 시간을 확인했다. 정확히 9분이군요.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프렛은 대략 6시 46분쯤 이곳에 도착했고 그의 시신은 6시 55분에 발견됐군요. 도착 9분 만에요. 그렇다면 살인자는 멀리 있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랬을 겁니다. 경감이 대답했다. 먼저 시신을 보고 싶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칼도 부탁드립니다. 그 칼은 경찰서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상자에 넣어 잠가두었거든요. 그가 집 안으로 들어가 경찰서로 심부름꾼을 보낸 후 우리를 시신이 안치된 별채로 안내했다. 손다이크는 상처와 옷구멍을 빠르게 검사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단서는 없었다. 사용된 흉기는 앞서 묘사된 것과 비슷한 두꺼운 등 날을 가진 단면 칼로 보였으며 상처 주변의 변색한 상태를 보아 노르웨이식 칼과 같은 손잡이가 있는 무기였고 격렬한 힘으로 찔린 것이 분명했다. 도움되는 단서라도 찾았습니까? 경감이 검사가 끝나자 물었다. 칼을 보기 전엔 알 수 없습니다. 손다이크가 답했다. 기다리는 동안 현장을 살펴보는 게 좋겠군요. 이건
프레스의 부추인가요? 손데이크가 테이블 위에 놓인 튼튼한 끈으로 묶인 부추 한 켤레를 들어 밑창을 살펴보았다. 네, 프레스의 부추입니다. 경감이 대답했다. 플레이키보다는 일종의 상표와 다름없으니까요. 일단 가져가죠. 손데이크가 말했다. 경감이 부추를 받은 후 우리는 진입로를 따라 다시 걸었다. 살인 현장은 진입로 중간 지점, 두 나무 사이 자갈 위에 커다란 검은 얼룩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나무는 오래된 느릅나무와 거대한 떡갈나무였는데 떡갈나무는 약 2m 지점부터 굵고 울퉁불퉁한 세 갈래 줄기가 자라 가로수길 진입로 한가운데까지 길게 뻗어 있었다. 이 두 나무 사이 바닥에는 사람과 사냥개의 발자국과 말발굽 자국이 어지럽게 겹쳐 있었다. 칼은 어디서 발견됐죠? 손데이크가 물었다. 경감은 떡갈나무 맞은편 진입로 중앙 근처를 가리켰고 손데이크는 큰 돌 하나를 들어 그 장소에 놓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현장을 신중히 살펴보며 도로를 따라 나무를 확인했다. 마침내 느릅나무와 떡갈나무 사이로 천천히 걸어가며 땅을 유심히 관찰했다. 발자국이 넘쳐나는군요. 그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의 발자국이냐는 거죠. 경감이 말했다. 바로 그겁니다. 손데이크가 동의하며 말했다. 프렛의 발자국부터 확인해 봅시다. 그게 도움이 될까요? 경감이 물었다. 그가 여기 있었다는 건 이미 아는 사실인데요. 손데이크는 놀란 표정으로 경감을 바라보았고 런던 경찰청의 영민한 경관들에 익숙했던 나 또한 그의 무지한 발언에 당황했다. 소란을 일으키며 지나간 행렬은 손데이크가 말했다. 느릅나무와 떡갈나무 사이로 빠져나간 것 같군요. 다른 곳은 지면이 비교적 깨끗하니까요. 그는 여전히 땅을 유심히 관찰하며 느릅나무 주위를 걸어 다니더니 말을 이었다. 여기 부드러운 흙과 잔디 경계선에 작고 뾰족한 부추를 신은 발자국이 있습니다. 발 크기와 보폭으로 보아 키가 작은 남자인 것 같군요. 그는 이 행렬과 관계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프렛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는군요. 그는 단단한 자갈길에서 벗어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는 시선을 땅에 고정한 채 자작나무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러고는 갑자기 멈추더니 땅을 주의 깊게 살피며 허리를 숙였다. 경감과 내가 다가가자 몸을 일으키며 가리켰다. 프렛의 발자국입니다. 희미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확실해요. 이제 경감님, 이 발자국들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른 발자국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발자국과 저 발자국을 비교해 보세요. 그는 죽은 자의 희미한 발자국을 번갈아 가리켰다. 싸움의 흔적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경감이 물었다.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손데이크가 대답했다. 여기, 프렛의 발자국이 작고 뾰족한 발자국 위에 찍혀 있습니다. 자갈길 가장자리에는 또 다른 프렛의 발자국이 뾰족한 발자국에 거의 지워져 있죠. 분명히 첫 번째 뾰족한 발자국은 프렛의 발자국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두 번째 뾰족한 발자국은 프렛의 발자국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뾰족한 발자국 주인과 프렛은 같은 시각에 이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살인자군요. 경감이 외쳤다. 아마도 그렇겠죠. 손데이크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 봅시다. 먼저 이 사람이 자작나무 바로 밑에 서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세요. 손데이크가 자작나무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느릅나무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발자국들은 자작나무에서 시작해 규칙적인 흔적을 남겼는데 싸움의 흔적과 섞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살인 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죠. 또한 이 발자국들이 나무 뒤쪽 가로수길을 벗어난 길을 지나간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암시한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경감이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을 때 내가 말했다. 그 남자가 몰래 빠져나가고 있었을 때 누군가 가로수길에 있지 않았을까? 정확해. 손다이크가 말했다. 프렛이 여기에 도착한 후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9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 하지만 살해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 거야. 그런 다음 가정부는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 랜턴을 들고 나왔고 동시에 장군과 햄포드 씨가 진입로로 올라왔지. 그러니 범인은 들키지 않기 위해 나무 뒤쪽으로 몰래 빠져나갔을 거야. 자,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고. 발자국은 느릅나무를 지나 다음 나무 뒤로 지나가는군. 하지만 잠깐만,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 그는 떡갈나무 뒤로 돌아가 나무 뿌리 주변에 부드러운 흙을 내려다보았다. 여기 다른 발자국보다 훨씬 깊게 찍힌 자국이 있어. 그리고 이 발자국은 이어진 발자국이 아니야. 왜냐하면 발끝이 나무를 향해 있기 때문이지.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손다이크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무 줄기를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다. 특히 지면에서 약 1m 높이에 있는 큰 혹 같은 돌기에 주목했다. 그 위에 나무 껍질은 마치 무언가가 나무를 긁으며 내려온 것처럼 보이는 수직 자국이 있었고 최근에 부러진 듯한 마른 가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있었다. 손다이크는 이 자국을 가리키며 돌기 위에 발을 올려놓고 뛰어올라 머리 위로 뻗어 있는 가지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오! 그가 외쳤다. 여기 훨씬 더 확실한 게 있군. 그는 다른 돌기를 이용해 나뭇가지 꼭대기로 올라갔고 빠르게 주변을 훑어본 후 우리에게 손짓했다. 나는 돌기 위로 올라섰고 머리가 가지 위로 올라오자 갈색으로 반짝이는 손자국이 가장자리에 찍혀 있는 걸 발견했다. 나는 가지 꼭대기로 올라갔고 금세 경감도 따라 올라와 손다이크와 새 가지 사이에 서 있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가로수길로 뻗어 있는 가지 위쪽을 보니 나뭇가지 표면에 붉은 갈색으로 찍힌 2개의 손바닥 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 보시다시피 손다이크가 나뭇가지 위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키가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손을 그렇게 낮은 위치에 들 수 없으니까요. 또 그의 2 검지가 온전하다는 점도 주목하세요. 그러니 이 손자국은 앨리스일 리 없죠. 이 흔적을 살인자가 남겼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경감이 말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냥개와 함께 그를 찾고 있을 때 바로 여기 나무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개들이 얌전히 있었을 리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손다이크가 대답했다. 피 묻은 손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건 오히려 다른 증거를 명확히 하죠. 그리고 모든 증거는 개들이 애초에 살인자의 흔적을 쫓지 않았다는 걸 가리킵니다. 자, 경감님, 생각해보세요. 여기 살해된 사람이 있습니다. 살인자의 손에는 확실히 피가 묻었을 겁니다. 그리고 피 묻은 손을 가진 사람이 피해자가 살해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신 근처에 있는 나무 위에 숨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직후 발자국이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사냥개와 살인자의 칼을 입고 계십니다. 경감이 주장했다. 참 답답하군요. 손다이크가 외쳤다. 이제 사냥개에 그만 집착하세요. 저기
경사가 칼을 들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마도 미스터리를 풀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작은 상자를 들고 온 경사는 나무 맞은편에서 놀란 듯 멈춰 섰다가 우리가 내려가자 경례를 한 뒤 상자를 경감에게 건넸고 경감은 곧바로 자물쇠를 풀고 뚜껑을 열어 손수건으로 쌓인 물건을 꺼냈다. 칼입니다. 경감이 말했다. 제가 받은 그대로입니다. 손수건은 경사 거고요. 손다이크는 손수건을 풀고 큰 노르웨이식 칼을 꺼내어 자세히 살펴보더니 나에게 건넸다. 내가 칼날을 검사하는 동안 그는 손수건을 흔들어 양쪽 면을 확인한 후 경사를 바라보았다. 이 칼을 몇 시에 주었습니까? 그가 물었다. 7시 15분쯤입니다. 개들이 출발한 뒤였습니다. 저는 고리 부분을 잡아 조심스레 들어 올렸고 바로 손수건에 쌌습니다. 7시 15분이라. 손다이크가 말했다. 살인 후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다면 아주 이상하군요. 이 손수건 상태를 보셨나요?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피 묻은 흔적이 전혀 없어요. 이 칼을 주었을 때 이미 피가 말라 있었다는 뜻입니다. 가을 저녁의 습한 공기에서는 물건이 잘 마르지 않죠. 그러니 칼에 묻은 피가 버려졌을 때는 이미 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사님, 손수건에 향수를 뿌렸나요? 향수라뇨? 깜짝 놀란 경사가 외쳤다. 제가 손수건에 향수를 뿌리다뇨? 아닙니다. 저는 평생 향수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손다이크가 손수건을 내밀자 경사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냄새를 맡았다. 향수 냄새 같은데요. 경사가 인정했다. 아마도 칼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 들어서 칼 손잡이를 코에 대보니 사양의 달짝지근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문제는 이 칼이 손수건에 향을 묻힌 건지 아니면 손수건이 칼에 향을 묻힌 건지 모호하다는 겁니다. 경감이 두 물건의 냄새를 맡아본 후 말했다. 경사의 얘기를 들었죠? 손다이크가 대답했다. 칼을 쌌을 때 손수건에는 향이 없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경감님? 이 향수 냄새가 아주 흥미로운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건의 정황을 생각해 보세요. 앨리스에게 곧장 향하는 뚜렷한 흔적. 하지만 그는 상처도 없고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차에서 지적했던 사건의 모순점, 그리고 마른 피가 묻힌 채로 버려진 칼, 사양 냄새가 나는 이 칼 말입니다. 제게는 철저히 계획된 냉철한 범인의 살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살인자는 장군의 사냥개 존재를 알고 있었고 흔적을 위장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일부러 피를 묻히고 사양을 묻힌 채 버려진 겁니다. 흔적을 제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마도 사양이 묻은 어떤 물건을 땅에 끌고 다니며 흔적을 만들었겠죠. 물론 단순한 추정일 뿐이지만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살인자가 칼을 만졌다면 걔가 냄새를 맡았을 겁니다. 경감이 열심히 이의를 제기했다. 바로 그겁니다. 범인이 바보가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그는 칼을 만지지 않았겠죠. 그는 준비된 칼을 어딘가에 숨겨두고 막대기 같은 것으로 칼을 떨어뜨렸을 겁니다. 손대지 않고 말이죠. 아마도 이 나무 뒤에 숨겨두었을 수도 있겠네요. 경사가 떡갈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닙니다. 손다이크가 말했다. 칼이 숨겨져 있었던 장소에 숨지 않았을 겁니다. 개들이 흔적을 추적하기 전에 이 장소의 냄새를 맡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칼을 숨기기 가장 좋은 장소는 칼이 발견된 장소에서 가까운 곳일 겁니다. 그는 칼이 발견된 장소를 표시한 돌로 걸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자, 보세요. 저기 자작나무가 훨씬 더 가깝죠.
그리고 평평한 나무 꼭대기는 칼을 숨기기 아주 적합합니다. 키가 작은 사람도 쉽게 닿을 수 있죠. 자,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런. 사다리가 없으니 경사님, 좀 부탁드립니다. 경사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나무 옆에 허리를 굽혀 개구리 잡기 자세를 취하며 두 손을 무릎 위에 단단히 올려놓았다. 손다이크는 튼튼한 나뭇가지를 잡고 경사의 넓은 등을 디딘 뒤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가지를 헤치며 나뭇가지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두 개의 매우 독특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 철로 된 도가니 집게와 검게 칠해진 부통이었다. 그는 도가니 집게를 나에게 건넸고 부통을 든 채로 조심스럽게 바닥으로 내려왔다. 이 물건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가 말했다. 도가니 집게는 칼을 다루는 데 사용됐고 부통은 칼을 넣어 옷이나 가방에 냄새가 배지 않게 사용됐을 겁니다. 정말 철저하게 계획되었군요. 그렇다면 부통에서 사약 냄새가 나야겠군요. 경감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손다이크가 말했다. 하지만 열어보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저비스, 비토젠 가루를 좀 주겠어? 나는 연구 상자를 열어 작은 후추병처럼 생긴 물건을 꺼내 건넸다. 실제로는 요오드폼 병이었다. 손다이크는 부통 손잡이를 잡고 뚜껑 주위에 창백한 노란색 가루를 촘촘히 뿌리고 톡톡 두드려 가루가 골고루 퍼지게 했다. 두 경찰관은 동시에 기쁨의 탄성을 질렀다. 검은 배경 위에 손가락 자국이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무늬까지 완벽히 식별할 수 있었다. 아마도 그의 오른손일 겁니다. 손다이크가 말했다. 그 다음은 왼손입니다. 그는 부통 안쪽에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했고 가루를 후 불어내자 표면 전체에 노란색 타원형 자국이 찍혀 있었다. 자, 저비스, 장갑을 끼고 뚜껑을 열어봐. 내부를 확인해 보자고. 손다이크가 말했다. 뚜껑은 쉽게 열렸다. 부통 뚜껑 부분에 바셀린이 발라져 있어 밀폐된 상태를 유지한 것 같았고 뚜껑이 열리자 희미한 사약 냄새가 퍼져나왔다. 나머지 조사는 경찰서에서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거기서 이 지문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겠죠. 손다이크가 말했다. 가장 짧은 경로는 들판을 가로지르는 길입니다. 개들이 이동한 길이죠. 경감이 말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이동했고 손다이크는 부통 손잡이를 잡고 조심히 걸었다. 저는 이 사건이 프레색의 원한이 있는 앨리스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경감이 말했다. 그들은 친한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손다이크가 말했다. 두 남자가 같은 시기에 포틀랜드 교도소의 교도관이었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프렛과 앨리스가 신원을 알고 있고 어쩌면 협박까지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어떤 전과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문이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만약 그가 전과자라면 그의 지문이 런던 경찰청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없다면 지문은 단서로서는 큰 가치가 없겠죠. 맞습니다, 박사님. 경감이 말했다. 앨리스를 만나보시겠습니까? 먼저 그 지갑을 보고 싶군요. 아마도 단서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겁니다. 우리가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경감은 금고를 열고 꾸러미를 꺼내왔다. 이게 앨리스의 소지품입니다. 그리고 저게 그 지갑입니다. 경감이 꾸러미를 풀며 말했다. 그는 손다이크에게 작은 돼지 가죽 지갑을 건넸고 손다이크는 지갑을 열어 냄새를 맡은 후 나에게 건넸다. 희미한 사약 냄새가 났는데 특히 작은 수납 공간에서는
짙은 향이 느껴졌다. 이 지갑이 꾸러미 안에 들어있던 다른 내용물에도 냄새를 배게 했을 겁니다. 손다이크가 차례로 물건의 냄새를 맡으며 말했다. 제 후각이 예민하지 않아서 다른 물건에서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네요. 하지만 이 지갑은 분명히 냄새가 납니다. 이제 앨리스를 불러올까요? 경감은 잠긴 서랍에서 열쇠를 꺼내 유치장으로 갔다가 잠시 후 제수와 함께 돌아왔다. 그 제수는 우락부락한 체격의 남자였으며 극도로 낙담한 상태였다. 자, 기운 좀 내요, 앨리스. 경감이 말했다. 여기 손다이크 박사님이 도와주러 오셨고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앨리스는 손다이크를 애처롭게 쳐다보며 말했다. 박사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신께 맹세해요. 처음부터 당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다이크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에게 몇 가지 묻고 싶군요. 먼저 그 지갑 말입니다. 어디서 발견했나요? 소프 도로에서요, 박사님. 도로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 전에 그곳을 지나간 사람이 있었나요? 누구를 만나거나 지나친 사람이 있었습니까? 박사님. 지갑을 발견하기 1분 전에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지갑을 못 봤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마도 그때는 지갑이 거기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손다이크가 말했다. 그곳에 울타리가 있나요? 네, 박사님. 낮은 뚝 위에 울타리가 있어요. 좋아요. 당신과 프렛이 포틀랜드에 있을 때 알고 있던 사람이 이 근처에 있나요? 예를 들어 당신과 프렛이 압박하며 뭔가를 얻어내고자 했던 전과자 말입니다. 없습니다. 맹세해요. 하지만 프렛의 경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얼굴을 기억하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거든요. 손다이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당신이 포틀랜드에 있을 때 탈옥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가 물었다.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돕스라는 사람이었죠. 갑작스럽게 안개가 끼자 바다로 도주했고 익사한 것으로 추정됐어요. 그의 옷이 해안으로 떠밀려왔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어쨌든 이후 그의 소식은 듣지 못했어요. 좋아요, 앨리스. 당신의 지문을 채취해도 괜찮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박사님. 프렛이 흥분하며 대답했다. 경찰서에 있던 잉크패드를 가져와 지문을 찍었고 손다이크가 그 지문을 부통에 남아있던 지문과 대조해 보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앨리스는 기운을 차리고 유치장으로 돌아갔다. 부통에 있던 지문을 여러 장 찍은 후 우리는 필름을 들고 런던으로 돌아왔다.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손다이크는 경감에게 몇 가지 지시사항을 남겼다. 기억하세요. 그 남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오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을 겁니다. 연못, 도랑, 그리고 근처의 물줄기를 따라가며 수색하고 도로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발자국을 찾아보세요. 만약 발견하면 물속 바닥을 철저히 수색하시고요. 그가 칼을 진흙 속에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날 밤 런던 경찰청에 제출한 지문 사진을 전문가가 확인해 프랜시스 돕스라는 탈옥수의 것임을 밝혀냈다. 그의 기록에는 프로필 사진과 정면 사진 2장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그의 신상 정보와 함께 베이스포드에 보내졌다. 그리고 2해 동안 루퍼스 펜버리라 불리던 다소 수상쩍은 인물과 동일 인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루퍼스 펜버리는 그의 근사한 저택과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살인사건 다음 날 그는 모든 자산을 무기명 채권으로 전환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손다이크가 이 사건을 논의하던 중 말했다. 그는 도망칠 이유가 있었을 거야. 분명히 협박받았을 테니까. 협박범을 죽이는 것 외에 다른 방어 수단이 없을 때는 살인이라고 할 수 없지. 돕스 혹은 펜버리도 앨리스가 절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앨리스는 법원의 심리를 기다려야 했고 그동안 모든 증거가 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겠지. 톱스는 용기 있고 창의적이었으며 임기응변에 능한 남자였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혈흔을 추적하는 사냥개는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완전히 깨트렸지.